서울 강동구의 한 가정집. 여기 2년 만에 만나는 부모님이지만 어색함에 어쩔 줄 모르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이내 불편함이 극에 달한 한국인이 여성의 부모님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자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제 아이와 한국인 남편과 함께 2년째 살고 있는 프랑스 여성 로레이 샤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거주 때문에 부모님과의 극심한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쉽게 회복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의 작은 불화조차도 없이 부모님 말씀을 절대 거스르지 않는 착한 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 남편을 만난 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남편과의 결혼은 물론 연애조차도 못마땅해 하셨고 그저 무언가에 홀려서 살아가는 철없는 딸로 여겼어요. 하지만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저희 부모님은 결국 저를 인정해 주셨고 지금은 누구보다 화목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죠. 과거에 저는 프랑스의 지방 도시 칸에서 테니스 강사로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칸이라는 도시는 인구 7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아마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칸 국제영화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도시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이랍니다. 얼마 전엔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잖아요. 친구들이 꼭 봐야 한다고 해서 저도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스릴 넘치고 재미있으면서도 생각할 거리는 많이 제공해주는 영화였어요. 기생충을 보고 나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 저에게 친구가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추천해줬습니다. 매일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는 정말 신세계가 펼쳐지는 듯한 새로운 자극이었어요. 그 시절 저는 이태원 클라스에 푹 빠지게 되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라마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하루 일상을 시작해야 할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한국 배우들의 연기와 외모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막만 뚫어져라 보며 드라마의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배우들의 이름이며 특징까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한국이란 나라와 다른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나 커져 언젠가는 한국 여행을 한번 떠나야겠다 생각하며 한국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혼자 공부하며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범한 다른 날과 같이 어김없이 저는 체육센터에 그룹 테니스 레슨을 진행하러 출근했죠. 레슨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새로운 수강생 중 못 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꽤나 큰 동양인 남자가 있더랍니다. 순간 머릿속에 하얘졌어요. 제가 사는 칸은 칸국제영화제 시기를 제외하면 한적한 도시여서 동양인을 볼 기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곳에 주기적으로 운동을 배우러 올 정도면 절대 관광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레슨을 진행해야 했지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장기 여행을 온 건가? 일본인이나 중국인은 아닐까? 설마 한국 사람인가 등 별별 생각이 다 들며 개인적으로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다가 내색하지 않고 수업을 끝마쳤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너무나 많았지만 그 남자의 무뚝뚝하고 차가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제 레슨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저에게 무슨 불만이 있는 듯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아무 때나 웃고 다니면 실없는 사람, 꿍꿍이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적당히 무표정한 것을 신뢰감 있거나 예의 바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서야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체육센터에서 일하는 제 직장 동료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맞은편에서 우연히 제 수업을 듣는 그 남자를 보게 되었죠. 그냥 가벼운 인사만 하며 지나가려 했지만 갑자기 제 직장 동료가 너무나 친근한 듯이 그를 반겼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제 직장 동료와 아는 지인이어서 제가 일하는 곳에 주기적으로 운동을 오게 된 거였죠. 어쩌다 보니 둘이서 먹기로 했던 점심 식사는 그 남자와 3명이서 먹는 자리가 되었어요. 식사 중 우연히 동료가 전화통화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저는 그와 단둘이 남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상보다 길어지는 동료의 전화통화에 식사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가벼운 테니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와의 대화가 점점 잘 통하는 걸 느꼈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한국인이었고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에 진작에 조금 친해져 볼 걸 하며 내심 후회를 했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조금 열렸죠. 대화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건 그 사람은 한국에서 발레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제가 사는 칸에 있는 로젤라 하이타워 국립무용학교에서 발레를 배우기 위해 이곳까지 유학을 온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밖에 오지 않는 체육센터에 외국인이 오게 된 이유를 한 번에 이해하게 되었죠. 첫 인상은 별로였던 그가 점점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국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저는 그에 대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곤 저희 부모님께 한국인과의 결혼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지방 도시에서 평생 거주하시며 워낙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부모님은 제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지만 평생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른 적이 없는 저의 강한 확신과 남편에 대한 신뢰를 보시곤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처음 저희는 프랑스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제 직장이 이곳에 있었고 남편은 공부를 마치고 여기서 발레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프랑스에서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 남편을 못마땅해 하시는 저희 부모님과의 작은 불화는 끊이질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쯤은 충분히 참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남편이 프랑스에서 구한 직장에서 발생했어요. 남편은 공부를 마치고 계약직 직원으로 작은 발레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보수적인 예술계에서 제 남편에 대한 시선은 정말 차가운 냉대에 가까웠죠. 같은 프랑스 사랑으로서 혐오가 느껴질 정도의 인종차별과 남편에 대한 무시는 정말 매일매일 이어졌죠. 그 시기에 저는 정말 제가 사랑했던 프랑스란 나라에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어요. 그리고 굉장한 고심 끝에 남편에게 한국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한국을 좋아하기도 했고 남편은 저를 위해 참고 한국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걸 알기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직업 또한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었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죠. 결국 어찌저찌 남편과의 상의 끝에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희 부모님이 한국행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보이셨죠. 저에게 꼭 거기서 살아야만 하겠니? 남편의 직장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소개해줄 수 있단다. 꼭 발레일을 하지 않아도 되잖니? 너가 한국에 가면 그곳의 문화에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니? 등의 보수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으며 저희의 한국행을 말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결혼 생활을 도저히 이곳에서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한국행을 고집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한국에 온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선택이 되었어요. 한국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지만 직장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 또한 외국인인 저를 차별 대우하지 않고 너무나 친절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물론 제가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는 만큼 부모님과의 사이는 점점 틀어져 연락도 자주 안 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지만요. 한국에서 큰 선물도 받았어요. 바로 제 딸 리나가 생겼죠. 딸을 출산하고 저는 남편이 예약해놨던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프랑스에서는 산후조리라는 개념이 없어 생소했고 왜 산후조리원에 돈을 써가며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하룻밤을 보내자마자 깨닫게 되었어요. 출산으로 인해 심신이 허약해진 산모의 기력을 회복하고 처음 해보는 신생아 돌보는 방법과 모유수유 방법을 알려주었고 지속적으로 아기와 산모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거의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해 주었어요. 왜 프랑스엔 이런 시설이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저는 만약 프랑스에 돌아가게 된다면 프랑스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작은 다짐을 하면서 산후조리원을 나왔어요. 그렇게 제 딸이 태어나고 1년째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1살이 된 기념으로 돌잔치라는 걸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어요. 온 가족들을 다 불러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프랑스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과는 거의 2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할 기회는 있었지만 불편하기도 했고 특히 코비드19 상황을 핑계대면서 계속 미뤄왔었거든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역시 가족이었기 때문에 금세 평범한 부모 자녀 사이로 바뀌었어요. 특히 손녀를 처음 보고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의 환한 웃음을 지으며 딸을 안아주셨어요. 남편과 저는 진작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올 거리라며 농담 같은 대화도 나눴답니다. 특히 부모님은 한국에 직접 오시게 된 후 본인들이 생각하던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달라지셨어요. 물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매일 한국 드라마와 한국 문화에 빠져 살았던 걸 두 눈으로 보았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두 분이서 보게 된 한국은 부모님이 살던 칸의 풍경과는 정말 180도 다른 미래 세계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두 분은 저에게 한국행에 대한 원망은커녕 오히려 약간 부러워하는 눈치도 있었어요. 특히나 어머니와 백화점에 갔을 때 어머니는 정말 감탄했어요. 거대한 쇼핑몰에 온갖 편의시설과 심지어는 식료품을 파는 곳까지 있고 지하에 있는 음식점들을 방문했을 때의 어머니의 놀라는 표정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한국은 유럽인들에겐 음식과 문화만 소개되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인 제가 2년간 거주하며 너무나 편리한 생활을 했고 유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 좋은 국가예요. 부모님들의 저런 반응도 너무나 당연했죠.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으니까요. 특히 제가 사는 칸은 전통과 보존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비해 꽤나 많은 것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하고 불편함을 절대 개선하지 않는 곳이었죠. 결국 서울을 한번 경험하신 부모님은 저희 부부에 대한 태도를 이전과는 정말 반대로 바꾸셨죠. 어머니는 집안 살림에 관련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저에게 해주시고 손녀와도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지내고 있고 아버지는 손녀까지 있는 저희를 외면한 것이 내심 미안하셨는지 한 달에 한 번은 제 딸의 장난감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주시곤 한답니다. 그리곤 한국에서의 몇 주간의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다며 1년에 한두 번씩은 저희 부부를 보러 오시겠다고 하셨고 한국의 명절 때마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답니다. 저는 한국에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예정이에요. 저에겐 정말 고마운 나라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